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 3부죠. 네, 3부 예, 오늘의 서역기행 듣고 계십니다. 네. 예, 오늘 주제는 뭡니까? 그 정치 서대문 이야기를 서대문을 거쳐간 스포츠가 까이고는 스포츠, 정치로 스포츠는 정치. 정치의 계절이긴 합니다. 네. 예. 마침 이제 뭐 명절에 정치 이야기 안 하는 게 서로 좋다고는 하지만 음. 뭐 그래도 지금 큰 관심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지난주에는 또 이렇게 우리 대통령께서 뭐 대담을 한다고 해서 대담을 했는데 찍긴 잘 찍었더라고요, 되게. 예, 여기까지. 4일 3일인가 편집을 했는데 예. 근데 진짜 화면은 예쁘게 잘 찍었더라고요. 다큐 찍는다고 그랬죠. 진짜 다큐처럼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튼 내용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지금 뭐 어쨌든 예정된 큰 이벤트가 4월 10일 올해는 총선이죠. 그렇죠. 근데 그 총선이 대체로 한 3월 말 4월 초중반 뭐 요때 보통 해요. 정해져 있죠. 4월 둘째 주 수요일인가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뭐 아무튼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게 그 13대 때부터 아마 그렇게 했어요. 지금이 22대, 이번이 22대죠. 예. 그러면은 36년 전. 네. 13대 때부터 그러니까 88년 선거 때부터 88년 선거. 네. 민주화 이후 예. 첫 선거. 그렇게 그때 이제 국회의원 그 지금은 5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가 아마 임기일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조정이 되면서 그 전에 약간 들쑥날쑥 했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뭐 쿠데타 일어나고 또 뭐 거의 그쵸, 해산되다시피 하고 뭐 네. 이러면서 또 날짜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막 오가다가 아무튼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 이제 사실은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를 그러네요. 지자체도 고정이 됐고 네. 지자체 관련된 지방선거 관련된 것도 딱 하나가 고정이었는 게 대통령 선거가 바뀌었네요. 이제 한번 바뀐 거죠. 네, 탄핵이 그러네요.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사실 우린 늘 굉장히 정말 싸움밖에 하는 게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매일매일을 보면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한 40년 가까이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래서 그 87 체제, 87년 체제. 87년 네. 체제를 어떻게 뭐 변화해야 될 것인가에 네. 대한 논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맞아요.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좀 등장을 안 하는 것 같죠. 희한한 방식으로 이렇게 변주돼 가지고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그냥 87년 체제 전체적인 체제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냥 운동권들만 다 물러가라. 약간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86세대들이 퇴장하면 마치 다 해결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해법을 제시하는 네. 수준에서 끝나는 거라서 그런 건 사실은 뭐 이렇게 그렇죠. 아주 지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최근에 왜 선거제 관련해서도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그쵸. 병립형으로 준연동제네. 다시 돌아가느냐, 준연동제를 유지하느냐, 뭐 거기에 캡을 어떻게 씌우냐, 네, 뭐 그런 것들. 권역별 뭐냐, 뭐 정당 이름도 외우기 힘든데 막 뭐 시스템도 모르겠고. 사실은 또 그 와중에 이제 좀 의미 있는 제안인데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던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전혀 또 뭐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좀 약간 핵심적인 걸 좀 건드리자면 대한민국은 저는 반대로 국회의원이 늘어야. 그러니까 그 얘기 사실은 그 얘기까지 가야 되는데 전혀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가고 오히려 뭐 줄여야 된다. 아니면은 뭐 그거는, 세비를 줄여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과잉 대표되고 있고 네. 일단 뭐 비율로 봐도 다른 우리 비교할 만한 나라들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요. 전 냉정히 말하면 그냥 지역구 250 비례 250해서 500 깔끔하게 500석 정도는 돼야. 그러면 이제 500석 정도 250 정도 비례가 나와야 사실은 그러면 그런 제도들이 권역별 이것도 의미가 있게 되죠. 이렇게 돼야 사실은 저기 그 영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호남에서도 좀 많이 후보가 그러니까 당선이 되고 이렇게 비례로 당선이 되고 호남에서 기반한 정당이 뭐 이렇게 영남 가서도 당선되고 이런 나오는데 지금 뭐 한 47석 가지고는 뭐 지금 이런 아수라장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나눠 먹느냐 결국 그 문제인데 아무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좀 이례적으로 이 선거 일자가 왔다 갔다 하던 시절에도 네. 이례적으로 2월에 치러졌던 총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례적으로 2월 달에. 예, 2월 추운데 그러니까 그게 1985년에 있었던 제12대 총선입니다. 보통 기억납니다, 212 총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기억납니다. 예. 기억납니다. 이게 중선거구 중대선거구제인가 그래가지고 네, 2명을 맞습니다.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가 그 유신 이후로 요때까지 4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중선거구제로 했어요. 요 선거가 212 총선 85년 212 총선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중선거구제 선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총선과 이제 그 당시 서대문의 풍경을 이제 잠깐 이제 스케치해 드릴 건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선거구제 하에서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도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한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반대로 나오고 있죠, 언급이 지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이때 유신 이후로 이 4차례 국회의원 선거를 그 중선거구제로 했던 이유는 또 다릅니다. 그렇죠. 이게 예. 웃깁니다 이거. 이게 뭐냐면 그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물론 이때 뭐 여러 가지 그 부정 선거들도 뭐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여당 후보가 한 명은 당선된다. 네. 그러니까 여당 후보가 당선되기가 어려워서 지역을 넓게 잡아가지고 차점자까지 2명씩 당선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여당이 먹는다. 여당이 한 석은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놓고 이때도 이제 그 지금 비례대표에 준하는 전국구라고 있었는데 맞아요. 전국구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영화나 뭐 이런 데는 전국구 뭐 네. 그런 단어 혹시 아시는 분 계신데 전국구라는 단어가 이겁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다. 네. 깡패 영화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전국구가 요때 전두환 정권 시절에 2번의 요 선거에는 전국구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때 이제 지역구가 184석, 전국구가 92석 해가지고 총 276석인데 이제 전국구가 그러면은 지역구의 절반만큼을 3분의 1이 전국구예요. 근데 재밌는 게 지역구에서 1위를 먹은 당이 전국구의 3분의 2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든 50% 이상은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과반은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후보가 이제 중선거구제에서 어딘가는 되잖아요. 그렇죠. 지역구 이제 184석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돼요. 무조건 92석은 되는 거죠. 네, 절반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전국구의 3분의 2를 가져가면 이제 60 몇 석이니까 150석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던 시절이에요. 그래갖고 그런 제도로 이제 81년, 85년 이제 총선을 전두환 정권 때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비교를 위해서 81년 그 11대 총선에서는 민정당 여당이죠. 민정당이 득표율 35%. 그래서 지역구에서 90석, 전국구에서 3분의 2를 해서 61석에서 276석 중에 151석을 가져가고요. 이때 제1야당이 민한당이라고 여기 약간 관제야당스러웠죠. 기대는 거죠. 이중대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민정당이 이중대였던 거죠, 사실은. 민한당이 21% 득표, 지역구에서 57석을 가졌고요. 그러니까 뭐 한 그 민정당이 한 3분의 2쯤 얻잖아요. 그렇죠. 전국구는 이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24석. 그래서 81석. 이렇게 된 거고. 요때는 서대문, 은평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서대문, 은평.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때도 민한당 후보가 1위를 했어요. 진짜 민정당이 싫었던 거야. 손세일 씨라고 뭐 이따가 이제 또 소개해 드릴 거예요. 민정당에서는 이제 윤길중 씨가 2위를 해서 이제 당선이 되는데 오늘 소개할 이제 85년 212 총선에도 이 인물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인물들이 그대로 나오고 이때 아무튼 그 50 초기 그러니까 그 광주 그다음에 김대중 내라는 뭐 사건 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그 많은 정치인들을 그 연금하고 막 규제하고 이랬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84년 되면서부터 이제 좀 풀려갑니다.
그렇죠. 네, 규제 해제가 이제 정치 규제 그 정치 활동 금지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둘 이제 풀려가면서 그때 뭐 이제 그래서 여기 뭐 그러니까 선생님 대학교에서는 또 이렇게 뭐 총학생회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맞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조금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80년대 중반부터 이제 말하자면 체제에 대한 이제 저항 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때 이제 정치인들도 이제 민주화 세력이 다시 이제 힘을 한번 모아서 네. 뭐를 한번 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이제 생겨나고 있던 시기예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이 1, 2 총선이 이 관제 야당스러웠던 그 민한당을 제치고 몰락하게 만들었었다는 네, 거죠, 완전히. 네, 그러고 이때 이제 여러 활동이 금지되어 있었던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제 정치계 인사들 또 대표적으로 이제 상도동계와 동교동계라고 하는 네. 이 두 세력이 힘을 합쳐서 신민당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신민당이 이제 2당이 됐죠. 예, 그 제1야당으로 진입하게 네. 되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민한당 그다음에 또 야당이 이제 국민당이 있었는데 여기 의원들이 대거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나와서 신민당으로 합류를 해가지고 신민당만 이제 100석이 넘어가는 그쵸, 규모를 그쵸. 만들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다른 계기들이 다 이제 연합을 하게 되지만 87년 체제 아까 말씀하신 네. 그 6월 항쟁 이후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대통령 직선제 그 개헌을 만들어낸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 1, 2 총선이었다. 그때 그 당시 예, 저도 이제 어렸을 때였긴 합니다만 드라마틱하게 약간 굉장히 뉴스가 기억나는 게 시끌시끌했죠. 예, 그 제1야당이었던 민한당이 완전히 몰락을 해버리고 이제 맞습니다. 신민당이라는 정당이 이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네. 표를 생각해보니까 저희 우리 동네에서 제가 살던 관악구에서도 신민당이 2등, 민주당이 1등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한당은 사라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네, 드라마틱했었죠 그때.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결과적으로 민정당의 득표율은 비슷해요. 의석도 비슷하고 이렇게 약간 줄어듭니다. 151석에서 147인가 148로 살짝 줄어드는데 전국구가 그런 제도가 아니었으면 더 줄었을 수도 있겠죠. 그랬겠죠. 네. 네. 그러면 과반을 못 먹었겠죠 사실은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제도로 하면 절대 과반이 과반이 안 안 됩니다. 되죠. 네. 네. 일당은 될 수 있어도 과반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신민당이 그렇죠. 신민당이 무려 29%의 득표율. 그 민정당이 35, 36%인데 거의 필적하는 득표율을 가졌죠. 그래서 지역구 50석을 얻었는데 전국구는 17개밖에 못 얻어서 67석이 됐고 네. 민한당이 이제 이전에 그 80석이 넘다가 35석으로 대폭 축소가 됐는데 이마저도 대거 이제 나중에 탈당해 가지고 그러니까 67석이었다가 나중에 다른 야당에서 합류해 가지고 무려 40명이 합류해가지고 신민당이 107석이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의 거대 야당 출연인 거죠. 그러네요. 네, 네, 최초의 거대 야당 출연이고, 그다음에 직선제 개헌에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제 뭐 우리 데모만 생각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사실은 그렇죠. 투표로서 사실은 네, 제도권 민주화에 대한, 안에서 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도 보여줬던 표출이 거죠, 되는 사실은. 거죠. 네, 제도 제한적 제도 속에서나마 네, 네, 그걸 하나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때의 총선 투표율이 네. 그 역대 2위인데요. 84.6%. 네. 근데 1위가 1950년대에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4.19 이후로 그러네. 네, 4.19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때의 투표율을 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막 70%대 막 이것도 지금 되네 마네 뭐 70%면 엄청 높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그런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84%가 나왔다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제도 제한적 선거제도에 남아 참여해서 야 이거 뭔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는가 이제 알 수가 있죠. 네네. 참고로 요 전 11대 총선은 77.7%였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투표율은 높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참 이랬고. 여러 가지 이제 배경으로 아까 그 정치 규제 풀리고 이제 이렇게 민주화 진영 정치계 인사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신민당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때 벌써 신민당의 이제 정강 정책이나 이런 게 이제 다 있었죠. 직선제 개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 실시 그쵸. 나중에 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이제 고문으로 들어가고요. 근데 이 시점에 김대중 씨는
그 80년에 그 체포돼서 사형 선고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망명 그쵸. 가잖아요. 예. 아직 미국에 있었어요. 그 제 기억으로도 미국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분위기가 뒤숭숭해지고 이제 정권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 신민당이 열풍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권이 이제 몇 가지 꼼수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민당이 옛날 유신 시대 때 그 민주당 전신 옛날 야당 이름이 신민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쓰지 못하게 선관위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여기서 나름 또 신민당 측에서 머리를 쓴 게 약칭으로 하면 신민당이 될 수밖에 없게끔 이름을 신한민주당 맞아, 이렇게 기억납니다. 씁니다. 신한민주당.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작업들이 있었고 요 선거 일정이 2월로 잡힌 것도 요게 꼼수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도 있어요. 도 있고 네. 심지어는 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명절 특집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걸 신정 구정 이렇게 해서 구정이 공휴일이 오랫동안 아니었어요. 아니었었죠. 이때도 아니었습니다. 네, 오랫동안 아니었다가 요때 처음 85년 2월 20일인가 21일인가가 이제 설이었는데 요때를 처음 민속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쉬게 줬죠. 하루 공휴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얘기는 가라. 투표하지 마라. 내려가라. 투표는 그러니까 하지 요 마라. 선거 한 일주일 후에요. 요 네. 설이. 예. 그러니까 뭐 요거 관련해서 또 참 재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다시 그 옛날 설로 돌아오게 되었는가. 예. 요게 아무튼 요때 처음으로 하루를 쉬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네, 요것도 아마 이제 선물인 거지. 선거 관련한 예, 작업이었다라는. 투표 남겨놓고 이제 선물 주는 거지. 이제 우리 막 그 지금 막 이게 막 선거철 되면은 막 선신 공약들이 나오듯이 막 선물 주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설이 2월 20일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8일 후인 거예요. 8.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관건은 어쨌든 관제 야당이나마 야당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야당이 출연을 하니 야당 표가 분산되는 구도로 갈 거냐, 그쵸. 아니면 이런 정치 바람을 타고 소극적인 관여층 혹은 부동층까지 다 투표하러 나와서 이렇게 될 것이냐. 근데 결국 높은 투표율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아무튼 이랬고요. 2월 8일 선거 직전입니다. 4일 전이에요. 네. 김대중이 귀국합니다. 네. 기억납니다. 네. 근데 이때 미국에서 아주 초비상이었다고 하죠. 몇 년 전에 그 필리핀의 그 민주 지도자 아키노 그 공항 도착하자마자 암살당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김대중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뉴스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네, 그래서 미국 그 뭐 의원도 따라오고 막 그랬다고 그러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비행기를 격추시킬지 모르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같이 타고 오고, 비행기를 같이 타고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다는 뒷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참 김대중의 인생도 귀국을 하니까 이제 김영삼 씨가 이제 공항에 나가겠다 했는데 경찰들이 이제 못 나오게 합니다. 가택 연금이 됐죠 그때. 못 나오게 하고요. 그때 서대문에 있었던 정치인 김상현 씨, 지금 이제 김영호 의원의 지금 서대문 을지역구죠. 김영호 의원의 아버지, 김상현 씨가 이미 70년대에도 이제 당선이 됐었고 서대문에서 살고 있는 그 꽤 저명한 정치인이었죠. 김상현 씨 집도 경찰이 가가지고 출입을 통제합니다. 7일 밤부터 가서. 약간 이게 소위 말하는 김영삼 김대중이 만나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대중들이 봤을 때 그렇죠. 어떻게 폭발적으로 변할지에 대해서는 두려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경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찰 관계자에도 그거는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7일 새벽 0시 그러니까 이제 8일 되기 전에 7일 그 전날부터 간 거군요. 7일 새벽 0시면은 가가지고 김상현 씨 집이 창천동이었다는데 서대문 경찰서 간부가 찾아와서 당분간 외부 출입을 삼가라, 삼가달라, 그죠? 그리고 집 주변에 이제 경찰관들 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 신민당의 전국구 후보 중에 또 서대문에 살던 또 분이 있었나 봐요. 박종률이란 분이 있었는데 여기도 서대문 경찰서에서 나와서 집에 갇힙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신민당 후보로 여기 이제 출마하게 된 사람이 김재광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김재광 후보가 내무부 장관 그 당시에는 이제 경찰청이 따로 독립이 안 돼 있고 그쵸, 그쵸. 내무부 안에 그 그쵸. 치안본부인가요? 네, 뭐 그런 그렇게 식이죠.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선관위원장 상대로 막 그 기소를 저기 뭐야 아니 기소를 한다 제소를 합니다. 고소를 했다는 얘기죠. 네. 아무튼 이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서대문의 선거도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일단 뭐 6명인가가 나왔는데 다른 분들은 뭐 사실 자료를 찾기 쉽지 않고 네. 약간 유력한 정당의 새 후보들 소개해드리고 어떤 사람들이 나왔었나 그다음에 선거 전과 투개표 상황에서 이제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나 서대문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민정당 후보가 이제 당시 현역 의원 윤길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 다음 13대 때는 전국구로 해가지고 최종 6선을 합니다. 이때가 4선 의원이었고 5선에 도전하는 거였어요. 야, 6선. 재헌 의원 출신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일제 때 중간에 좀 쉬긴 쉬었네요. 이게 쉬게 된 것도 참 그러니까 일제 때 이제 사법행정 양과 그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해서 일제 때 이미 그 관리를 지냈던 사람인데 재헌 의원을 지냈고 나중에 조봉암의 진보당에 참여해서 거기서 이제 그 이승만에게 탄압을 받고요. 그다음에 4.19 이후에 이제 어디 나와서 당선이 됐는데 박정희 쿠데타 있고 나서 왜 그때 이제 그 진보 정당 사람들 막 죽이고 이런 얘기 그 전에 한번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도 7년간 수감 생활을 합니다. 잡혀가지고. 지난 이야기 그 과거와 관련된 건 저희도 유튜브에 그 민족일보 관련된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까지도 민주화 투사였어요. 그러네. 삼선 개헌도 반대하고. 그러네. 그래서 71년에 이제 신민당 의원으로 영등포에서 또 당선도 되고. 근데 80년에 신군부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민정당 후보로 변신한 거예요. 그래서 81년 선거 때 서대문 은평에 출마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위로 당선이 되고 요때도 출마를 한 거죠. 약간 뭐 그런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안 올 것 같아. 그런 세상은.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실컷 버텨가지고 박정희를 버텼는데 그 다음에 전두환이면 내가 살아생전에 이걸 못 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약간 친일 돌아갔던 사람 중에 그렇게 해서 친일로 갔던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 세대 이상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당시 현역 의원 이제 1야당이었던 민한당의 손세일 후보. 손세일 씨도 박정희 정권 때 이제 사상계 신동아 편집장 출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중에 신민당 김재광 후보까지 소개해드릴 텐데 이 세 후보의 공통점은 다 유신 시대 때 민주화 싸우던 사람들. 약간. 그런데 81년에 이제 민한당으로 들어가서 서대문 은평에서 이제 초선이 됩니다. 1등을 했고요, 이분이. 1등을 했고 81년도에. 결과적으로 요 12대 때는 낙선해요. 3위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신민당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가 뭐 통일민주당 김영삼, 평화민주당 김대중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또 민정당으로 가서 13대 때는 공천 신청을 하는데 낙천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1990년에 평민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92년 14대 총선 때 은평갑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그리고 새정치국민회의로 바뀐 다음에도 15대 때도 은평갑에서 아무튼 당선이 돼서 3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좀 관운이 좋으시네. 이런 분들이 나왔어요. 그다음 이제 신민당 열풍이 불었던 신민당 후보로 김재광 이분은 6대 총선부터 해서 서대문에서만 지역구 6선. 그러니까 그 중선거구제 바뀌기 전 옛날 소선구제 때도 서대문 갑 의원이었고요. 이분은 뭐 왜 땅이 다 서대문 땅이 이분 땅이었나? 그리고 요 12대 때 또 당선이 되고 13대 때는 이제 소선거구제로 바뀐 후에 이제 은평구로 옮겨갑니다. 통일민주당 소속으로 은평구에 가서 7선 13대 국회 부의장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 그 김영삼 계열의 통일민주당이 이제 3당 합당을 민자당이 탄생하잖아요. 거기를 이제 따라갔어요. 7선인데 근데 부의장밖에 못했나?
그러네요. 네. 그렇지. 7선인데. 지금 상황에 한 5선만 해도 네. 의장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 14대 때 이제 민자당 소속 전국구에서 이분이 8선을 야, 이분의 꿈은 의장이었겠네요. 네. 의장까지 했나요? 그것까지 모르나? 의장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봤습니다. 못했다고? 네. 설마? 알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아무튼 뭐 또 다른 세 후보가 있었어요. 그냥 성함만 말씀드리면 신정사회당의 이용만, 한국국민당의 이춘우, 근로농민당의 김명주 이렇게 세 분이 있었고 네. 이때 이제 야당 후보들이 다 대통령 단임이 과연 될 것이냐조차도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였으니까 전두환이 과연 그러니까. 이 임기 마치면 물러날까? 그러니까. 이거가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서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임과 그다음에 직선제 개헌 주장을 하는데 이거 이제 야당의 논리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윤길중 후보가 왜 자유당 때 그다음에 그쵸. 유신 때 다 이 사람이 탄압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길중 후보가 이렇게 공언합니다. 정권이 장기 집권을 꾀한다면 나도 다시 감옥 갈 각오로 싸우고. 그러니까 참 재밌는 진풍경이에요. 예. 약간 정권이 저물고 있다는 걸 보여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얘기해서. 서대문이 예전부터도 민주당 계열이 많이 당선이 된 걸로 유명한 동네인데 이때도 이미 신민당 우세 예상 지역이었어요. 당초에. 말씀드릴까요? 네. 마포 용산 하나였습니다. 동대문, 서대문 은평, 관악, 영등포 여기가 애초부터 신민당 우세 예상 지역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거의 서울에서는 신민당이 거의 다 1등을 하죠. 네. 경찰이 또 개입을 합니다. 이제 그 김대중 씨 귀국 때만 저기 한 게 아니고 옛날에는 왜 그 학교 운동장에서 합동 연설을 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참 요즘에 볼 수 없는 풍경인데. 그러면 막 뭐 음료수 팔고 막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그 100만이 왔네, 막 몇십만이 왔네, 막 큰 광장이나 학교 합동 연설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우르르 이제 몰려다니고 지지 후보 빠지면 우르르 빠져나가고 막 애들도 와서 막 뭐 먹을 거 먹고 있고 막 그런 풍경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관악구 살 때 했으니까는 어디서 했었냐면은 그 동작구에 있는 그 뭡니까 그 보라매 공원 거기에 갔다가 오시고 나서는 어른들이 막 얘기를 막 터는 거야. 막 누가 얘기를 잘하더라 막 이러면서 막. 보라매 공원. 그죠? 여의도에서도 했었고 생각하면. 물론 이제 대형 저거 할 때. 근데 이제 지역구 이렇게 이제 선거할 때는 학교 운동장에서 주로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후보들이 순서대로 하나씩 나와서 다 연설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처럼 알아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때 이제 김재광 후보가 정부 비판하고 이제 이런 얘기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광주 언급하고 이러니까 김재광 후보에게 경찰이 경고합니다. 발언 수위가 높다. 지나친 발언을 계속하면 입건하겠다. 이거 참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기서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신문에 막 보도가 되던데 국민당의 이춘우 후보가 굵은 제복을 차림으로 등단을 해갖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사망했다 이러면서 거기 연설회장에서 곡을 하고 생각난다. 그다음에 이제 윤길중 후보의 전략은 어차피 야당 한 명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 여당인 날 당선시켜서 전국 안정을 도와달라. 그러니까 참 이거 재밌는 풍경이에요. 지금 보기 힘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때 이 언론에도 보도된 큰 부정 투표가 있었어요. 서대문구에서. 요거 전에 이제 개표 부정 의혹도 있었는데 그 개표가 진행된 때 신민당 김재광 후보 옛날에 이제 수작업으로 100장씩 이렇게 묶었잖아요. 묶죠 이렇게. 김재광 후보표 99표 쌓아놓고 윤길중 후보표를 제일 위에 하나 딱 얹어가지고 윤길중인 것처럼 그게 걸린 거예요. 그게 걸려갖고 바로 후보까지 불러와서 거기 개표장에서 바로 항의하고 선관위에서 이제 이건 실수다. 종사원의 실수다. 그리고 이제 그 다 정정 집계 다 하고. 그거봐도 실수 아닌데 실수. 그걸 실수를 하다니.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부정 투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사자가 구속까지 됐어요. 대리 투표입니다. 홍제 3동 어느 통의 이제 반장이었던 권아무개 씨인데요. 자기 투표소가 아닌 홍제동 다른 투표소에 가서
다른 이름 김아무개 씨 명의로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걸어서 자기 투표소로 가갖고 10여 분 후에 자기 투표소에서 또 투표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올렸대 근데 이게? 이게 그 김아무개 씨가 이제 투표하러 왔는데. 갔는데 자기 이름으로 누가 투표를 한 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갖고 이제 따졌다가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이제 야당 참관인들이 해가지고 확인을 한 거죠. 경찰에 연행이 됩니다. 이제 연행된 날 보도는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이 착각했다. 땡땡 당원이라고만 하고 대리 투표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한다라. 그러니까 이제 투표장에 가서 실제로 주민등록증 대조를 안 한 거죠. 그렇지, 안 하고 그냥 아마 반장님이었으니까 그냥 서로 뭐 이렇게 하고 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때는 뭐 정말 그런 게 이제 횡행하던 시절이었으니까 13일에 이제 바로 구속이 됩니다. 하루 지나서 14일 기사에는 이 땡땡 당원이 무슨 당이겠어요. 그렇지. 번화만. 그러니까 이제 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민정당원이라고 진술을 했는데, 근데 이제 또 그거는 이 사람이 5년 전에 공화당에 가입을 했는데 공화당이 민정당인 줄 알고 자기가 그냥 민정당원이라고 얘기한 거다. 약간 이재명 대표 그 칼침 놓으셨던 그분이 정당 그거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드네요. 그리고 이제 검찰 관계자 네. 재밌는 말을 합니다. 착오로 다른 투표소에 간 것 같더라. 그래서 불구속 입건을 검토를 했었다. 근데 이제 반문이 있잖아요. 착오로 한 거면 왜 자기 투표소에는 가서 했느냐. 그러니까. 그랬더니 검찰 관계자 말 그것 때문에 구속을 했다. 진짜 할 말이 없었나 보구나. 그 처음에 민정당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뭐 공화당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애초부터 민정당원 얘기를 안 했어야 오히려 그치. 사실은 그러니까 은폐의 동기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공화당원이다라고 얘기했어야 했어야 착각했네. 그때 나중에 이런 해명이 붙는 거 이상하다 했대. 그것도 이 사람이 이제 좀 착오를 보인 것 같다. 검찰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런 일이 2.12 총선 때 서대문에서 있었습니다. 네. 자, 진짜 딱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 좀 재밌는 얘기네요, 진짜. 어쨌든 이때는 이제 김정황 후보가 1등을 하고요. 네. 윤일중 후보가 2등을 했다. 어쨌든 이 당시 이 투표에서 민한당의 몰락과 신민당의 이 부상으로 인해서 사실은 85년에 남은 기간 그리고 86년 87년 이때까지 쉼없이 이렇게 민주화 관련해가지고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랬던 의미 있었던 총선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 시기에 또 1위를 한 노래가 있는데 91년 2월 17일 김한선 씨의 나만의 것이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그 본인의 명성이나 실제 누렸던 인기에 비해서 의외로 김한선 씨 곡이 가요 톱10에서 1위한 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 중에 드문 1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들으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역사기행 황원이었고요. 네, 박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